가을비가 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꼭 안고 시골집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젖은 발을 털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문틈 사이로 약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선영이에요. 문을 열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식어버린 찌개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김치가 마른 접시 가장자리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달력엔 10월 5일 아버님 생신이라고 정성스레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 옆에 작게 적힌 글귀 케이크 사오기 선영.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의 가족 중 오늘을 기억한 사람이 자기뿐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끝쪽 커튼이 반쯤 처진 곳에 시아버지 박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의 감나무를 보고 있었지요. 아버님, 오늘 생신이잖아요. 왜 불도 안 켜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레 불을 켜자 거실 벽에 낡은 액자가 드러났습니다. 옛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상철, 옆에는 생전의 아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아들. 그중 큰아들, 즉 선영의 남편 준호의 웃음이 유독 선명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하나 꽂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제주야.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비행기표 싸다고 해서 그냥 왔어. 아버진 괜찮으시지? 뒤에서 명숙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효부니까 잘 챙겨드려. 그게 내 몫이지. 통화가 끝나자 거실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케이크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작은 크림 장식이 살짝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칼로 잘라 접시에 담으면서 문득 지난 세월이 스쳤습니다. 결혼 초 선영은 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눈빛 하나에도 먼저 웃으며 맞췄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가족이 편하겠지.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땐 환자에게도 시댁에서도 늘 착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착한 사람은 어느 순간 편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시댁의 재산 이야기가 오르내릴 무렵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명숙은 대놓고 말했다지요. 요양원에 일했으니 아버지 간병은 그냥 알아서 하지?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의 돌봄은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상철의 앞에 조용히 케이크 접시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생신이니까 한 입만 드셔보세요. 그의 손은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맛도 잘 모르겠네. 그의 말에 선영은 웃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조용한 웃음이 한 번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선영의 마음속엔 묘한 쓸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기억 담당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항상 남는 쪽이 자신이었지요. 그녀는 시계 쪽을 바라봤습니다. 밤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주의 호텔 어딘가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마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아버지는 잘 계시죠? 라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던져졌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선영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내리는 다짐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젖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퀴가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상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아, 날씨가 변하려나 보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낯선 생기가 있었습니다. 창밖에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선영의 마음 어딘가에도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조용한 저녁이 자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휠체어가 곧 움직일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상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뇌졸중 이후 상철은 항상 손을 떨었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해 국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숟가락이 입까지 흔들림 없이 올라갔습니다. 국을 삼키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이 좀 나아지신 거예요? 상철은 국을 한 숟갈 뜬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철은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휠체어에서 벗어나 방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고 발 뒤꿈치가 들렸다 내려왔습니다. 3년 동안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상철은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3년이야.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지. 선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재활치료 때문에 조금씩 나아졌지. 의사도 놀라더라. 기적이라고 했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명숙이랑 준호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철은 창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완전히 못 일어나면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게 빠르다. 그리고 집은 팔자. 어차피 시골 땅이니까 값도 괜찮을 거야.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식탁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내가 나았다는 걸 알면 뭘 할지 몰라서.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병신 흉내를 냈지. 그랬더니 애들이 안심하더라. 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여러 겹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진단서.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에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최근이었습니다. 상철이 신청한 적 없는 날짜였지요. 진단서엔 중증 치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급병원은 이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내 통장이야. 명숙이가 비밀번호를 바꿨어.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위조했지.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진단서는 가짜야. 내가 받은 적 없어. 명숙이가 다른 병원 가서 만든 거야. 선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럼 이 집도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도 팔려고 준비 중이야. 명숙이가 중개사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난 2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참고 견뎠던 모든 순간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핀잔, 혼자 짊어진 간병.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그 집안 며느리잖아. 혹시 준호 편 들까봐. 선영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철은 다시 휠체어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더니 넌 다르더라. 혼자 와서 내 생일 챙기고. 그는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도 남겨진 사람이구나. 나처럼.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상철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혼자선 못 싸워.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 그는 봉투를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도와줘. 같이 싸우자. 선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상철은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명숙이랑 준호 얘기하는 거 녹음했어. 며칠 전 제주 가기 전에 한 대화야.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최소 2억은 나와. 그럼 준호 사업도 살리고.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선영이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걔가 뭘 알아야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가 먹먹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증거 정리하고 변호사 찾아가. 그리고 법으로 막아. 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거든. 선영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산 횡령이요. 그리고 위조 문서.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안 도망칠래요. 상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위조 진단서, 중개사 통화 내역.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트 위에 글씨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창밖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빛을 보며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이번엔 안 포기하겠다고.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선영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까지 나갔지요. 상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4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위조 진단서.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진단서는 확실히 위조된 것 같습니다. 발급 병원에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통장의 명의인은 시아버님이시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꾼 사람이 배우자, 즉 시어머님이라면 법원에서 가족 간 재산 관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거라면 증거 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님이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며느리인 당신이 대신 할 순 없어요.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혼자 움직이시기 힘드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지나갔지요. 하지만 선영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 좀 들러. 엄마랑 얘기할 게 있대.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아버지 일로.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른 차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진 집터 같았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을 보고 그는 물었습니다. 안 됐구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나서셔야 한대요. 제가 대신할 순 없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조각을 주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휠체어 없이 걸어왔습니다. 선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을 떠넘긴 것 같구나.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예요. 그녀는 깨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따끔했습니다. 상철은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밴드를 꺼내 선영의 손가락에 붙여줬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20년 동안 쓴 가계부야.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내 돈을 얼마나 빼갔는지 다 기록했어. 날짜, 금액, 용도까지. 선영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2005년 3월 500만 원 준호 사업 자금. 2008년 7월 1000만 원 명숙 해외여행. 2012년 11월 2천만 원 차 구입.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돈은 다 내 동의 없이 간 거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지. 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아내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뒀어. 하지만 이젠 달라. 선영은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20년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면 2억이 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변호사한테 가보자. 이건 횡령이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으로 싸운다는 것, 가족을 고소한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25년 동안 그녀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하는 아내. 그런 삶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가계부 20년치요.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상철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선영은 그의 옷을 챙겼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상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구나. 선영은 그의 뒤에 섰습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을 봤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지친 며느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봐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노트를 꺼내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통장 사본, 녹음 파일, 위조 진단서, 가계부, 중개사 통화 내역. 하나하나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일주일 뒤 선영과 상철은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가계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책상 위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직접 증언하셔야 합니다. 법정에 서셔야 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가족관계, 재산 내역, 향후 계획. 상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상철의 휠체어를 밀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돌아봤습니다.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25,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이었지요. 검은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왜 여기 있어? 지은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명숙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 고소한다고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빗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갈라서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결혼은요? 제 직장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딸이었습니다. 밤새 열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킨 딸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딸은 자신이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가족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사셨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이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명숙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하래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가 먹먹했습니다. 지은은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선영의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선영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걸어갔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엄마 편 안 들 거예요. 선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저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상철은 휠체어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선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팠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상철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차를 들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둘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철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딸까지 잃을 수도 있어.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미 잃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참는 엄마만 원했나 봐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었지만 자신은 남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내일 다시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이 부었지만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상철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은 잤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말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상철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갈래요. 그날 오후 선영은 시골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쌓인 창문을 닦았습니다.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장독대를 정돈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 접수했습니다. 법원 날짜 잡혔어요. 선영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선영은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계부를 복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상철은 법정에서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숨겨왔던 진실들을. 그러는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준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명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은도 올지 모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상철은 깨끗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판사석 앞에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상철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엔 준호와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횡령, 위조, 사기. 차가운 단어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서류를, 위조된 진단서를. 명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입니다. 부부이고 부모 자식 아닙니까? 상철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명숙과 준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 선영을 무시하는 말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증인이 신문받았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명숙, 이준호는 원고, 박상철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며 위조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또한 상속권 박탈을 결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선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을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상철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시골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당에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하루심 함께 돌보는 집. 선영은 요양보호사 경력을 살려 작은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상철은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잎이 흔들렸습니다. 상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이 집이 이제 진짜 집 같구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집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꽃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제 생각만 했어요. 선영은 지은을 안았습니다.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은은 선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지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명숙과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재판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지은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선영은 마당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상철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선영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루심 함께 돌보는 집.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비보다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상철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끝까지.